자, 이번 시간은 197페이지요. 예, 육신부분 이제 투자회사 이제 제도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제 투자회사 제도는요. 이 시험상에서 한 문제 정도가 인용할 수 있는 소지가 크고요. 이번에 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정리는 꼭 해두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정업회에서 이제 법 개정된 거 자료에서 올려드렸으니까, 예, 그게 이제 뭐냐면 1인당 이제 주식 소유 한도 있죠, 주식 분산, 그렇죠? 원래 이제 자기 관리하고 위탁 관리에서 자기 관리가 30, 위탁 관리가 40이었는데 다 100분의 50으로 바뀌었다는 거, 예, 그런 거는 이제 꼭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66번에 보시면 이제 투자회사 제도 있는데요. 투자회사도는 자본시장하고 이제 부동산 상품을 연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자본시장의 자본을 끌어당겨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제도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어떤 이제 그 오피스 등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회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그렇죠? 네.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를 유도해서 이렇게 흘러가게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하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를 연계하는 도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투자회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오피스 정도면 이제 고가의 자산인데 여기는 소액 투자자들은 실질 투자하기는 힘들지만 주식장을 통해서 거래하니까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니까 지분에 투자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처럼 투자회사가 판매하는 투자 부동산의 지분을 구입하는 것으로 투자 수익을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기 4번에 보면 투자회사 제도는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요. 국민에 대한 이 부의 배분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요, 뮤추얼 펀드하고 성격은 같은데요, 직접 투자하는 제도가 아니죠. 간접 투자죠. 그래서 선진국의 대부분 간접 투자 방식이죠.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주로 후진국에 쓰는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주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접 투자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67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투자 회사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었을 때, 일단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주거용보다는 업무용 부동산에 더 많이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맞는 편이죠. 그래서 주로 오피스 리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투자회사의 숫자를 보면요, 이게 자기 관리가 있고요, 위탁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였는데 얘가 이제 설립하는 거는 얘가 훨씬 많죠. 자기 관리 같은 경우는 세제상의 혜택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립한 경우가 조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시면요,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증권회사에 상장이 돼 있다고 했는데 얘는 공모 또는 사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요,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8번에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자, 거기 보면 5번에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인과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 소유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이 제한이 없죠. 그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그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최저항은 70억인데 3번에 보면 상법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68번이죠.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요게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이거 배당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요. 100분의 50까지, 그죠? 주주에게 배당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해줄 수 있고 남는 잉여자금을 또 내부에 유보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되니까요. 그냥 시험상에서 인용될 소지는 없는데 이렇게 현재는 바뀌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69번에 보시면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랬을 때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이제 배당에 따른 이익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매매 차익도 향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에 보면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5번에 보면 투자 자문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한다라고 돼 있는데 투자 자문에서는요. 69번이죠. 투자 자문에서는 말 그대로 이 개발 사업에 관한 뭐만 해주면 되냐면요. 이 자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문. 그렇죠? 예, 그래서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70번에 보시면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우리가 설립자본금 같은 경우는 항상 알아야겠죠. 설립자본금을 기준하게 되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5억, 그죠? 위탁이 얼마냐면 3억. 그 다음에 기업 구조정도 3억이죠. 최저 자본금을 기초로 하면은 70억, 50억, 50억.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이제 투자회사의 이제 최저 자본금이 50억 이상. 근데 4번에 가면 이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산 운영 전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가 없죠.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다는 거. 그것도 의외로 잘 써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4번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번에 가면 기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71, 73, 74, 75, 24, 25, 26, 27에 그죠? 연속적으로 쭉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해 보는 시험에도 반영될 소지가 대부분 커요. 그래서 72번에 가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도 똑같죠. 예, 그 3번에 가면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은요.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없어요. 설치할 수 있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금 임원을 줄 수 있는 건 자기관리만 해당이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구성이 돼 있을 때, 5번에 보시게 되면 위탁관리하고 이제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표현 자체에 대한 거는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탁관리하고 얘네들은 이제 3억 원씩이죠. 예, 그래서 여기가 5억 원이고, 그래서 현재는 여기 72번에서는 3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대한 것이 이제 복수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정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3번에도 보면 나와 있죠. 1번에 위탁관리는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있고 직원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 고용할 수 있다 하면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2번에도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관리밖에 없어요. 기업구조정이 아니겠죠. 그리고 4번에 보면 설립자본금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보게 되면 아니죠. 그래서 설립자가 10억 원 이상이니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그 자기관리에 대한 것이 이제 뭐 10억,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5억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래서 72번에는 5번 지문에 대한 것이 맞는 표현이죠. 제가 그걸 이제 착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72번에서는 그냥 3번만 잘못된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73번에서 하나 이제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뭐냐면, 옳은 거는 이제 3번이 돼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이제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한다 그랬을 때, 요건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죠. 10억, 예를 들어서 5억, 그 다음에 5억,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게 되면, 거기서 5번 지문에 보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 1인과 그 보시게 되면, 특별관계자는 발행주 총수의 2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지문은 틀린 거예요. 근데 해설해 보게 되면 5번에 20%가 여기 이제 몇 번이냐면 73번이죠. 73번에 보면 5번에 해설해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 20%가 몇 프로로 40% 이렇게 돼 있는데 요 40%의 요 해설이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50%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료를 올려드린 거니까요. 해설에도 그거는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맞는 편이죠.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이거 자꾸 틀리는 것 같군요. 5억, 3억, 3억이 맞는데, 자꾸 이걸 헷갈려서 그래서 결국 72번에도 역시 5번에 대한 거를 정정을 다시 해서 해드릴 테니까 3억으로 역시 수정을 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같은 경우는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고, 그렇죠? 근데 최저 자본금은 30억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겠죠. 50억 이상.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고. 3번은 실체형 회사는 자기관리고요. 4번에 보면 위탁관리에 대한 것이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다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번에 보시면 작년에 나온 거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죠. 5억 원.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하고 이제 위탁관리는 3억 원으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72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하고 5번이 복수 정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5번에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억으로 우리가 바꿔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번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5번에 가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기관리가 70억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요런 부분이 개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100분의 50으로 수정이 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개정 전에는요. 주식 분산이라고 해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자기 관리가 100분의 30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위탁 관리가 얘네가 100분의 40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준 거를 얘네를 이제 삭제를 시키고 둘 다 그냥 그렇죠? 둘 다 100분의 50으로 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03페이지 가시면요. 개발 및 관리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동산 이용이 있는데요. 부동산 이용에 대해서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에 한 번꼴로 나올까 말까 뭐 이런 부분이니까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시게 되면 토지 이용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방 한 개는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생산비 정도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동일한 산업 경영이라도요.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생기는 특별한 이익, 초과이익을 입지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단위 면적당 투지 때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에 따라 이 비율이 커지면 집약적 이용, 낮으면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도요. 입지 잉여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생기지는 않죠. 우리가 그래서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요. 대부분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있죠. 금융업이나 보험업 등 같은 경우가 입지 잉여를 기대할 수 있고요. 제조업이라든가 농업 등은 그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생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이제 집약적 토지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했을 때 지가 수준이 높은 것은요. 대부분의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토지 가격이 비싸죠. 예, 비싸니까는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고층화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집약적 이용을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높은 지가는 집약적 토지 이용을 형성하고요. 주로 도시의 중심지에서 심화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뒷장에 가시면 직주분리의 원인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직주분리라는 것은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원거리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직주분리라고 얘기를 하죠. 도심 공동화 현상은요. 직주분리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3번에 나와 있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만약에 서울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이제 위성 도시에서는요. 출근 시간에는 다 이 서울 도심으로 이제 몰려들겠죠. 몰려드는데 저녁에 퇴근 시간이 되면 다 또 빠져나가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도심 한가운데가 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감소하면서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직주분리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스프롤에 대한 게 4번과 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묶어서 생각하시면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걸 도시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서울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외곽에 위성도시가 건설이 되었을 때 이 중에 도시계에서 만들어진 지역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일단 주택이 급하니까 집부터 지으면서 뻗어나간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도시 스프롤이라고 그러고요.
주로 도심부보다는 외곽에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제를 가시면 기출에서 이게 이제 오래간만에 등장했는데 주로 도시의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상대적으로 용어상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도시 재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도심 지역에서 낡고 오래된 노후화된 어떤 주거 지역이 다시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유형이 가구가 다시 대체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서울에 가면 이제 홍대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예전에 신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나 임대료가 좀 싸고 낡은 건물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신촌 지역이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이제 홍대 쪽으로 가서 연습장 만들고 야외 공연을 거기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쪽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공연 끝나고 이제 먹고 마시고 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쪽에 뭐 조그맣게 이제 음식점 술집 생기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지역을 눈여겨본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 낡고 오래된 건물을 갖다가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건물로 딱 지어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면 좀 수익이 되겠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래 또 어떤 주거 환경이나 어떤 지역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어떤 이제 도시 재생에 관련된 이런 용어다. 이런 정도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5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이제 개발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개발은 매년 2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꾸준히 언급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 주셔야겠고요. 그래서 부동산 6번에 가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에서 맞는 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요. 2번에 부동산 개발은 이제 공공이 주체가 될 때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틀리겠죠. 그래서 공공이 주체가 되더라도요. 경제성 분석은 반드시 하는 법이죠. 그 다음에 개발은 비용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분양이 될 수 있느냐, 임대가 될 수 있느냐,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3번이 일단 맞는 거고요. 4번에 보면 토지의 조성 작업은 개발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개발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대지를 조성하는 자체도 우리가 좁은 의미의 개발이라고 그러고요. 건축물까지 집어넣는 것을 넓은 의미의 개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토지 개발 및 토지 보존에 대한 설명에서 잘못된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원이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이 있는데요. 현장 자원은 어떤 개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가 현장 자원, 상품 자원은 개발 과정을 거쳐서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상품 자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3번에 보면요. 상품 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극히 소득 탄력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현장 자원, 자연 상태에 있는 토지를 더 많이 선호하죠.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자연과 내가 어떻게 벗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더 많이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전에 한번 용어상에서 한번 인용이 된 선례가 한번 있는데 개념 정도만 인식하시면 되죠. 그래서 현장 자원은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토지를 현장 자원, 상품 자원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 생산 과정을 거쳐서 뭐 택지 등으로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상품 자원, 그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8번에 택지의 공영 개발이 있어요. 공영 개발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 방식이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개발 이익 자체를 토지를 수용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영 개발로 조성된 토지는요, 모두 조성 원가가 아니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2번이 일단 좀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요. 공영개발 사업의 시행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공영개발은 이제 수용 방식이다 보니까 돈을 이제 지출을 하죠. 재정 지출을 해서 땅을 이제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기가 쉬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면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은요.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요. 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하나의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공간이 필요로 하는 게 사회적 인식의 변화 또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실버타운이라든가 연금 생활자에 대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래서 소위 얘기한 대로 펜션 같은 개념이 연금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등지에서는 일본의 연금 생활자를 위한 펜션을 갖다 짓고 이제 유치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이제 수요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응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프레이트 금융이 있죠.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게 아니죠.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개발 신탁 방식은 형식적으로나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이 토지 신탁 방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 보면 4번에 환지 방식은요. 사업 후 개발 토지 중에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게 아니죠. 이게 환지 방식이니까 이게 바꿀 한자죠. 그러니까 토지를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죠?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9번 문제 21회 때죠. 예, 4번이 환지 개발 방식에서 지문으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옆에 10번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문제로 등장을 또 시키기도 하죠.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재분배한다는 얘기죠.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공법에 보면은 도시개발법에 이 환지 방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를 설계할 때는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 그게 환지 방식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출제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개론에서는 하나의 용어를 이렇게 등장을 시켰다가 걔 자체를 통으로 이렇게 나와서 문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가 지대론에서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런 애들이 지문으로도 나오지만 단독적인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개념도 역시 같은 논리로 해서 하나 이렇게 박스 형태로 어떤 지대에 대한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공공개발 사업의 주체는 이제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법적, 물리적, 경제적 분석 등이 포함되는데 경제적 분석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은요, 소유주들 간의 이해 조정이 쉽지 않죠. 조합원 간의 어떤 이제 이해 타산적인 거, 뭐 반목 이런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상대적으로 좀 더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3번에 보게 되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산업이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래서 이게 그 출제자들이 문제를 내줄 때요. 용어에 대한 거, 공법적인 용어를 이렇게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문제 안에서 제목을 이렇게 설명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조금 유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시면요. 12번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다음에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의 정비 사업은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 나온 건데요. 작년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법에 관련된 용어들이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인용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래서 답이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면은 공용개발의 장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그랬을 때 1번에 보면 간보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환지 방식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소유과의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으면 제대로 활용하기 힘드니까 얘네를 이런 식으로 구획 정리를 해주는 경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구획 정리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원래 토지 소유에다가 뭐를 적용하면 간보유를 적용하죠. 그래서 이 원래 토지에서 한 30, 40% 정도를 띄어가지고 이거를 채비지를 조성해서 얘를 이제 공매 처분하거나 돈을 가지고 사업 시행 자금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도 공공용지로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공공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게 그게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 방식이고요. 대신에 공용개발 사업은 다 수용하는 개념이니까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이 형성할 때에는요, 형평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보상 문제 및 투자비 조달 문제가 발생하죠. 수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환지는요, 어떤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땅으로 보상해 주는 거고, 땅값 상승으로. 근데 공영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이니까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14번에는요, 개발이 다음과 같은 5개의 단계만 진행된다고 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를 물어봤는데 이게 2번 물어본 거죠. 처음에 물어볼 때는 7가지 단계를 다 올바른 거 아닌 거 이걸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5개 단계로만 압축한 걸 물어봤죠. 가장 먼저가 우리가 구상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아이디어 단계.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가 있고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가 있고요. 타당성 분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금융 단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건설 단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케팅 단계.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 모색 및 확보, 타당성 분석, 금융, 건설, 그 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으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15번에 보시면 개발 과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요, 말 그대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여기서 시장성도 있고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일 때 내려가는 거지, 여기서 타당성이 없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충 계산하는 건 맞지만 1번 지문과 같이 어떤 개발 사업의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틀리겠죠.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개발 과정 4번의 개발 과정에서 이제 분석 단계 쭉 들어가 있고요. 개발 사업의 이제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의 어떤 시장성 여부에도 달려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서 이제 16번에 가시면 민자를 유치해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할 때 타당성 분석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때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일단 여기서는요, 그 2번하고 3번에 대한 것 있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채택 여부는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개발업체의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근데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번 지문의 표현은 가끔씩 나오니까 그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 지문의 법적 타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요 타당성 분석에서는 법적인 거, 물리적인 거,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분석의 결과가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7번에 가시면 개발 단계 중에서 마케팅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개발의 성공 여부는 이제 시장성에 달려 있다고 그랬을 때 거기 나온 것처럼요, 그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요,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겠죠. 마케팅이 마지막에 있지만 실상은 초기 단계인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3번에 보면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이 동일하다면 틀리겠죠. 이게 주거를 분양하느냐 아니면은 상가를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가시면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시장성 분석은요,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를 조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니은에 보면 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자주 등장해요.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요, 추세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 등의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게 그게 흡수율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들어가 있는데 디귿은 들어가 있으면 또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4번하고 5번은 답이 안 되는 상태에서 2번은 디귿이 들어가서 틀렸고 1번도 디귿이 들어가서 틀렸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리을에서는 이제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거는 공법적인 측면이죠. 소유권 관계는 사법적인 측면 바뀌어서 틀린 거고요. 그리고 미음에 나온 거는 맞는 편이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대략적으로 수익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해 보면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요.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지선, 리모델,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행위고요.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가 되죠. 이건 건설업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개발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제외된다. 그럼 기억이 맞는 편이기 때문에 기억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3, 4, 5번은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근데 니은을 봤더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존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그랬을 때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돼 있는 제도죠.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 있으면 또 틀리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디귿의 흡수율 분석도 나와 있죠.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할 때 이 추세는 미래 수요죠. 미래 수요. 그래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라으니까 이게 틀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미음에 대한 표현 또 들어와 있죠.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은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또 자주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죠. 개발은 법적 위험이 있고 시장 위험이 있고 비용 위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위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요. 20번 문제 이제 개발의 위험이죠. 법적인 위험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쓸 수 있다는 거. 뭐 부지를 사용하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위험 자체가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닌데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고요. 시장 위험을 우리가 줄이는 방법 하기 위해서는요. 선분양 같은 거 채택할 수 있죠. 누구의 입장에서? 매도자 입장,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거. 아니면 이제 흡수율 분석 같은 것들을 한번 또 시행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 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위험 자체가 100%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줄일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것도 또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활용하니까 기억은 해두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발의 위험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틀린 것 하게 될 때. 그래서 거기 보면 4번에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울수록 시장 위험은 늘어나고 부동산의 가치는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반대이겠죠. 4번 지문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위험이고요. 이게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부동산의 가치죠. 개발 사업이 100% 완공이 될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21번에 보시면 개발 활동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걸 물어볼 때 1번 지문에 나와 있죠. 개발 사업이 완료 기간에 가까울수록 시장 위험은 줄어드는 대신에 가치는 증대하겠죠. 그래서 개발 사업 후 분양 임대할 때는요.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은 커지지만 가치는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후분양을 채택을 했을 때 얘기겠죠. 그리고 4번에 보면 개발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 사업 기간 중에 개발 비용이 개발 계약 금액을 초과 시 개발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우리가 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요.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요.
공사비를 정해놓고 만약에 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넘어서는 부분은 이게 시공사가 다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의 어떤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부실 시공이 되거나 만약에 분양까지도 대행하게 되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와 있는 부분에서요. 22번에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을 때 시행사의 예상 사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적률이 감소할 때겠죠. 분양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출금리가 하락하거나 공사비가 하락하는 것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케이스고요. 23번에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으니까 이건 부실공사자에 따른 책임 위험이겠죠. 매장 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이라는 건요. 지하에서 매장 문화재가 출토가 된 거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업 위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3번 같은 부분은 출제자가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출 기간이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를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도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풀게끔 유도한 거죠. 이제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춰야 되는데 4번에 보면 대출 심사 조건을 완화하면은 그거는 반대되는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출제했던 내용이다. 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에 대한 관계에서 25번에 보면 이제 위험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언급이 좀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4번에 보면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돼서 사업이 지연이 돼 있다면 이거는 시장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법적인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5번에 공사기간 중에 이자율의 변화, 공실의 장기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위험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위험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활용하니까요.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하신 거고요. 26번에 대한 것은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이제 타당성 분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 사업 이런 거 하고요. 마케팅하고 관리 이런 정도를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